안녕하세요. 달이 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창작시대 출판사에서 펴낸 박재연 지음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일지라도입니다. 502호의 비밀. 젊은 부부가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분명 4층인데도 현관문에는 502호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 것이었다. 집 주인은 숫자 4가 찜찜해 5로 했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혹시나 하여 살펴보았지만 우편함에도 502호로 씌어 있었고 우편물도 이상 없이 도착하는 듯 했다. 마침내 부부는 계약서에 502호로 기재하고 확정 일자까지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일이 터졌다. 부부가 입주한 건물이 통째로 강매에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부는 보증금을 되찾았을까? 유감스럽게도 놓였다. 빈손으로 쫓겨났는데 어찌된 일이었을까?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사항이 서로 달라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사항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여러 서류의 사항이 어긋날 때 법에서 최우선으로 치는 것이 등기부 등본이다. 계약서에는 실제대로 502호라 썼지만 등기부에는 402호라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502호는 주인이 편의상 붙인 명칭에 불과했다. 그런데 주인이 402호에 굳이 502호 문패를 붙인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을까? 아마도 숫자 4에서 죽을 살을 연상하는 우리 문화와 관련이 깊겠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임대인 자신보다는 향후에 돌아올 세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결국 그러한 배려가 오히려 세입자를 망쳐놓고 말았다. 4 대신 F 또는 O로 쓰는 것을 다른 데서도 종종 보았을 터이다. 대형 빌딩이나 공공 건물 등에서도 이런 광경이 낯설지 않은데 하물며 영세한 건물에서야 오죽하랴. 더구나 주인이 문제없다 하니 세입자로서는 더 이상 문제 삼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이런 중요한 것들을 배우지 못했을 테니 그저 운이 나빴다고나 해야 할까. 숫자를 쓸 때에도 사자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그러니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은 어떤 것도 막고자 하는 막연한 심정에서 비롯한 일일 터이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외면만 해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공동묘지 안쪽과 바깥쪽에 노트북을 떨어뜨려 놓고 노트북이 주인을 찾아갈 확률이 어느 쪽이 높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결과는 안쪽이었다. 사람이 죽음에 가까이 가면 자신도 모르는 새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쪽으로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다. 아니라고? 묘지 안에 있는 건 재수없어 아무도 안 주워가니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꼭 유익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치자. 하지만 적어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치명적 손실만은 확실하지 않을까? 502호 사람들처럼 말이다. 마음의 속도. 결국 자동차 앞 유리를 갈아 끼우고 말았다. 남편이 혼자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어디선가 작은 돌이 날아와 앞 유리에 돌방이 생겼단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돌방은 곧 실금이 되었고 길거리 간이공업사에서 대충 땜질을 하고
몇 달을 버텨왔다. 그러나 실금은 점점 선명해지고 길어졌다. 자칫하다가는 유리창이 운전석으로 쏟아져 내려 목적지가 아닌 천국으로 갈지도 모를 일이었다. 통째로 갈고 나니 수리비가 무려 50만 원이다. 돈이란 들어갈 구멍이 예상치 않은 데서 생기는 게 그 속성인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멀쩡하게 달리는데 돌이 날아왔으니 운전을 하던 남편으로서는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어줍잖은 위로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돌방이어서 망정이지. 돌덩이나 쇳덩이가 날아왔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세상 일이란 내가 원해서 되는 일보다 원하지 않는데도 일어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30년 전 결혼을 통해 이미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매일매일이 요행이고 운이며 복불복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묵묵히 듣던 남편이 말했다. 아냐, 내 잘못이야. 자기 잘못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나의 장광설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뜻밖의 대답에 놀랐는데 남편은 자신이 그때 과속을 했기 때문이라며 날아드는 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해도 천천히 달렸다면 교체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했다. 듣고 보니 이는 단지 자동차 유례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인이 불행해진 것은 매사에 책임져 줄 신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우리는 일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한다. 화가 치밀어도 그것은 상황이나 상대방 때문이지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직 피해자일 뿐이고 상처를 받았을 뿐이다. 며칠 전 동생을 만났을 때도 그랬다. 동생과 몇 년을 소원하게 지내오던 중 집안일을 앞두고 어렵게 대면했다. 한 부모에서 낳지만 동생은 나와 달리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데 영혼보다 말은 더욱 자유롭다. 그날도 동생은 여느 때처럼 자유분방하게 말을 내뱉었고 나는 또다시 마음이 상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돌이 날아들었을 때 과속이 한몫했듯이 동생과 만난 때 내 마음의 속도도 문제였을 것이다. 동생의 그런 성격을 알면서도 마음의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해묵은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내달리고 있었는지 모른다. 내 마음의 속도는 얼마일까 생각해보니 그나마도 들쑥날쑥 일정치 않아 측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어떤 때는 제법 여유를 가지고 서행하다가도 느닷없이 엑셀을 밟는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매번 다른 속도로 반응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브레이크인지 엑셀인지 구분조차 하지 않고 되는 대로 밟을 때도 있다. 남편과 딸이 나를 변덕쟁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것이다. 옛날 공자님이 나이 60에 귀가 순해졌다고 하신 것은 아마도 마음이 안전하게 서행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나도 50이 지난 지 한참 되었지만 더 조급해지고 잘 서운해하고 자주 삐치니 마음은 점점 빨리 내달리는 것 같다. 이것이 노화의 증거라는 것일까? 소중한 것일수록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나 보다. 아니,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에 소중해지는지도 모른다. 50만 원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나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고 비로소 내 마음의 속도를 점검하게 되었다. 생전 장례식. 장례식이란 죽은 후에만 치르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일본의 유명 일간지에 어느 기업인이 게재한 행사 광고가 눈길을 끌었다. 안자키 사토루라는 사람은 지면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암이 발견돼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연명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부작용이 있을 항암 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얼마 후 열린 이 행사의 타이틀은 감사의 모임이었다. 행사장은 지인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과 본인의 현역 시절 활약상으로 꾸며졌다. 그는 감사의 인사말을 마친 후 휠체어에 의지해 일일이 테이블을 돌며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지막 악수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이렇듯 생소한 행사를 생전 장례식이라 불렀다. 아직 살아있는데 장례식이라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조상들도 이런 형태의 장례식을 치르곤 했다. 산호구굿과 생전 예수제가 그것이다. 산호구굿은 망자를 보내는 오구굿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속에서 행해졌다. 반면 생전 예수제는 생전에 미리 닦는다, 미리 공덕을 닦아놓는다라는 의미로서 불교에서 행해진다. 둘 다 자신의 사후를 위해 살아생전 미리 지낸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안자키의 생전 장례식은 이와는 조금 달랐다. 굿이나 제가 본인의 사후를 염두에 둔 것인데 비해 안자키의 장례식은 사후보다 생전 삶의 마무리에 초점을 두었다. 바다 건너 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겨 최근에는 서울의 한 호스피스 병원에서도 생전 장례식이 열렸다. 85세 암 환자는 부고장을 직접 썼다. 입간판에는 나의 판타스틱 장례식이라고 썼고 방은 풍선과 꽃으로 채웠다. 그리고는 환자복이 아닌 셔츠와 면 바지를 입고 손님을 맞았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장례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응답자의 69.2%가 긍정적이었다. 그 이유로는 장례식이 꼭 슬픈 분위기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다. 많은 사람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현재 장례식들은 허례허식이 많아서, 죽은 다음에 치르는 장례는 의미가 없어서였다. 이외에도 남은 이들도 이별을 준비할 수 있어서도 있었는데 이런 답변들로 보아 앞으로는 장례식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하지만 생전 장례식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할지라도 막상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결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시간의 여유가 주어질지도 의문이다. 죽기 전에 장례식을 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죽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난하고도 격렬한 감정의 폭풍을 겪게 마련이다. 그럴 리 없다는 부정에서 시작해 왜 하필이면 나인가라고 분노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께 호소도 해보지만 엄연한 현실 앞에 속수무책으로 절망과 우울로 빠지는 게 일반적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 수용은 앞의 단계들을 수없이 미끄러지면서 반복한 끝에 어렵게 도달하는 지점이다. 그러니 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이도 적지 않다. 주변의 어떤 이는 언제부터인가 모임에 뜸해지더니 SNS를 줄인다. 급기야는 연락을 취해도 반응이 없다가 잊힐 무렵이 되자 갑작스레 사망 소식이 들려온다. 뒤늦게 고인의 심정을 이해하고는 미안함과 자책감을 떠안게 된다. 또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찾아가려 하지만 초라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기도 한다. 나 역시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한없이 작아진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또 누구에게 감추고 싶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마지막 인사도 건네지 못한 채 떠나고 나면
남은 이들에게는 죄책감마저 안겨주기 십상이다. 생전 장례식은 모두에게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터이다. 누구에게나 끝은 온다는 엄연한 사실을 평소에 품고 지내기만 한다면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 지인인 정 여사는 강원도 산골 마을 외딴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두 번째 인생을 꿈꾸며 산골 마을로 들어갔는데 계획을 실천하기도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다. 곧장 산골 마을에서 나올 법도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흔적을 간직하면서 꿋꿋하게 살고 있다. 찾아갈 때면 그녀의 집은 더 깔끔하게 정리되고 마당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졌으며 작은 구석에도 주인의 정성과 세심한 손길이 느껴졌다. 최근에는 영화를 보기 위해 빔 프로젝터도 설치했단다. 늙어서 혼자라도 살아가려면 이 정도 정신력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찾아간 그때 정 여사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보건소에서 방문을 할 거란다. 사람이 찾아온다니 일단 반가운 일인데 방문 이유가 독거노인 실태조사란다. 독거노인 실태조사?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65세가 넘었으니 법적으로 노인인 것은 맞고 혼자 살고 있으니 독거도 맞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객관적 사실이나 의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나 태도도 담겨져 있다. 노인들의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노화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인지도 모른다. 노년을 지칭하는 모든 것은 상실과 관련되어 있지 획득과는 상관이 없다. 젊음을 상실했다고는 하지만 노년을 획득했다라고는 쓰지 않으니 말이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이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노인뿐 아니라 젊은이도 혼자 사는 젊은 1인 가구도 많다. 201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18만으로 27%가 넘었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듣기 거북하고 타인의 동정을 받을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압도적인 요즘 시대에 독거노인이라는 말은 어색해 보인다. 독거청년이라는 말은 없는데 왜 노인에게만 독거를 붙이는 것일까? 독거란 용어는 노인층에만 해당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전 연령층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보통 명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중년층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은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산다 하더라도 노년에까지 그런 생활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배우자와 둘이 살다가 결국엔 누군가 먼저 떠나갈 테니 배우자도 나도 독거노인이 될 가능성이 무려 50%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지금 같은 핵가족, 1인 가구 시대에 혼자 산다고 해서 독거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독거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독거사는 곧 고독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는데 집에서 혼자 살다 죽으면 정말 고독사일까?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치치고는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에서 홀로 죽는다고 곧 애로운 죽음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고독사는 그 전부터 고독하게 살던 사람의 경우이고 혼자 살아도 고독하지 않으면 고독사가 아니라 집에서 홀로 맞는 죽음이라는 것이다. 간병과 의료, 간호를 해주는 전문가 팀의 지원이 있다면 더욱더 고독사가 아니다. 그와 아울러 언젠가는 닥칠 우리의 죽음이 고독한 죽음이 아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혼자 살아가는 고독력을 감내하고 체득할 것.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고독사란 말 대신 혼자 맞는 죽음이란 말을 쓸 것. 누구나 혼자인 시대가 되고 있으므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부천의 한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다. 이 병원에서 80대 노인이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1시간여 후 시신안치를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에 덮인 천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들의 간이 떨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노인은 이틀 만에 음식을 섭취할 만큼 호전되었고 가족들도 제대로 알아보는 등 의식도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졌는데 이런 일은 의사들도 처음 겪는 것이라고 했다. 또 몇 년 전에는 이란에서 교수형을 당한 사형수가 되살아난 난감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종종 있었다. 옛날 장례에서 3일장을 치른 것은 혹시나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전통 장례 모습에서도 그 같은 바람이 나타나 있다. 임종 후에 속광, 고복에 이어 3일간 빈소에 모셔둔 후에야 비로소 입관을 했다. 서양에서도 혹시라도 관에서 살아나는 경우 알릴 수 있도록 관에다 비상벨을 달아두기도 했다. 요즘엔 거의 병원에서 임종하고 곧바로 냉동실에 들어가니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관에 손톱 자국이 남아있다느니 하는 으스스한 뒷담화도 들려온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되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심폐소생술 때문이다.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사람들이 심장이 멎은 동안 일어난 일을 의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위 임사체험이다. 임사체험은 근사체험이라고도 불리는데 레이먼드 무디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환자 150명의 경험을 책으로 낸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심장만 멎었지 뇌가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비판도 따랐다. 뇌가 일으키는 착각이라는 것이었다. 신경외과 의사 이분 알렉산더 역시 임사체험을 부정하다가 자신이 경험한 후 비로소 객관적 현상이요 사실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최근에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이 편이 나올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되돌아왔기에 완전한 저세상 경험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음식도 꼭 맛을 보지 않아도 냄새로도 어느 정도 맛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에는 공통점이 있다. 육체에서 빠져나온다. 공중에서 자신의 신체를 내려다본다. 터널을 통과한다. 밝은 빛의 존재를 만난다. 자신의 인생을 반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라는 강한 메시지를 받는데 대부분 자신의 몸이 더러운 옷으로 느껴져 육체로 돌아오기 싫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임사체험의 결과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13세기를 전후한 유럽의 몇몇 종교화에서는 망자의 영혼이 터널을 통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 또한 무디 박사보다 무려 130여 년이나 앞서 1843년에 나온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스크루지가 환상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임사체험이란 말이 생겨나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다가 현대에 이르러 의사들의 권위에 힘입어 설득력을 얻은 듯 싶다. 부천 노인의 소생은 심폐소생술과는 무관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공식 입장은 떨떠름해 보인다. 죽었다가 살아난
성경 속 인물 나자로에서 따와 나자로 증후군으로 설명한다. 이는 간혹 있는 일인데 명확한 설명이 안 된다면서 사망 판정을 내릴 때 신중한 관찰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 쪽 입장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타나토노트에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3대 사건이 나오는데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 발견, 1969년에 달 착륙, 그리고 이어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로서 영계 착륙이란다. 베르나르는 책에서 그 시기가 2065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진이가 궁금하다면 그때까지 살고 볼 일이다.